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한때는 저에게도 남편이라는 존재가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존재가 되어버렸네요. 사람에게는 인연이라는 것이 소중하다고는 하지만 이 세상에는 악연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악연은 하루라도 빨리 끊어내는 것이 저를 위해서도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나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알고 지냈다 하더라도 말이죠. 제가 왜 제 남편을 악연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악연을 어떻게 끊어내게 되었는지 들어보실래요? 남편과 저는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회계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영업부에 있었어요. 당시 남편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과도 좋은 직원이었습니다. 늘 반듯하고 열의에 가득한 사람이었지요. 외모도 꽤 준수했기 때문에 인기도 많았어요. 그렇게 평소 알고 지내다 회사 회식을 계기로 가까워졌는데요. 저는 평소에 술도 잘 못하고 내성적인 편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술에 취한 저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다음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점점 친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외모를 꾸밀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지도 못하는 저와는 달리 세련되게 자신을 꾸미고 언변도 좋은 그 사람에게 끌렸습니다. 그 사람도 자신과는 달리 모든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고 매사 꼼꼼한 저에게 끌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사귀게 되었고 1년 남짓의 연애 기간을 거쳤다가 곧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주위에서는 너무나 다른 성향의 둘이 만났다며 의외라는 반응도 있었고 다른 두 사람이 만났으니 잘 살 거라는 반응도 있었네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처음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도 너무나 잘했습니다. 무뚝뚝하고 숫기 없는 저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싹싹하고 애교 있는 모습에 어머니가 너무나도 좋아하셨죠. 그리고 저렇게 싹싹하니 너에게도 참 잘해주겠다며 기뻐하셨네요. 시댁은 그럭저럭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좋지도 그렇다고 그렇게 최악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허례허식에 몹시 신경을 쓰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갈 때 저는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깨끗한 정장을 입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펄쩍 뛰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안 돼, 안 돼. 우리 엄마 그런 옷 싫어한단 말이야. 좀 비싸 보이고 여성스러운 옷으로 사서 입고 가자. 내가 사줄게. 남편의 그런 반응이 조금 낯설기는 했지만 저도 미래 시댁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말 없이 그의 말에 따랐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난 시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셨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의 여동생은 외모에 무척이나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갔는데도 저의 집안이나 성격, 앞으로 결혼을 하면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계획보다는 입고 온 옷은 어디서 샀는지, 가방은 어디 거인지, 시계는 어느 브랜드인지 그런 것에 훨씬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허영에 찌든 여자들 그 자체였죠. 겉모습보다는 실속을 중시하는 가풍에서 자란 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결혼 준비를 할 때도 여과 없이 드러났네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우리 신혼집은 어떻게 얻을 것인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예물로 어떤 가방을 사줄 것인지, 어떤 시계를 해줄 것인지 그것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죠. 다른 것보다도 나는 가방은 꼭 받아야 한다. 꼭 여기 적은 모델을 사도록 해. 네 신우 것도 마찬가지야. 제품 번호를 적어놨으니 꼭 이 모델이어야 한다. 없으면 주문이라도 넣어서 꼭 그걸로 사와.
언니, 없다고 하면 다른 모델 번호 알려줄 테니까 그거라도 주문해야 돼요. 괜히 없다고 엉뚱한 거 사오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나 이 결혼 못하게 파토낼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둘이 깔깔 웃는데 정말 할 말이 없었죠. 정작 우리는 당장 살집을 구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 경력에 비해 어이가 없을 정도로 모아놓은 돈이 없었어요. 그동안 정말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렇다고 시댁이 못해줄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꽤 직장 생활을 오래 해 월급이 적지 않아 보였지만 생활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아 보였거든요. 집도 허름했고 거기에 빚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 상황에서 아들에게 보태줄 결혼 자금은 기대할 수도 없었죠. 남편은 미안하다고 말할 뿐이었어요. 영업직이라 이래저래 들어가는 돈도 많았고 사실 엄마와 여동생의 사치 때문에 둘이 진 카드빚을 갚느라 힘들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가족들 카드값을 대신 갚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네요. 그때는 그저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만 잘한다면, 앞으로 우리만 열심히 살면 다 괜찮을 것이라 여겼어요. 어머니도 마음 잡고 성실하게 살면 된다고 하셨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한평생 그저 성실하고 정직하게만 살아온 저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겨우 회사 근처 반지하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키키하고 습한 냄새가 나는 부엌 달린 2칸짜리 월세집이 저의 첫 신혼집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것마저도 행복했습니다. 도배를 할 벽지를 고심해서 고르고 또 고르고 발품을 팔아 시장에서 커튼과 이불을 사러 가고 또 거기에 어울리는 가구를 고르는 일이 그때는 너무나 행복했네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싸고 좋은 것을 찾으러 다닐 때도 남편은 옆에 없었어요. 회사 일을 하러, 접대를 하러, 영업을 하러 다녀야 했기 때문에 퇴근을 해서도 어떨 때는 주말에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열정적으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만 생각했어요. 조금만 냉정했더라면 그저 같이 다니기 싫은 핑계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시장 바닥을 다니면서 신혼집에 쓸 이불을 조금이라도 싼 것을 찾아다니면서도 저는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줄 예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 가야 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세상에는 그렇게나 비싼 가방이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가방을 사려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명품 브랜드관 앞에는 가방을 사러 온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저는 몇 시간을 기다려서야 겨우 들어갈 수 있었죠. 시어머니와 신우가 알려준 제품 번호의 가방은 구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아니,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가격이 둘 다 1,000만 원이 넘는 것이었네요. 기가 막혔어요. 그 가방 2개 값이면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월세 보증금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게 뭐 어떠냐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원래 그런 가방은 가격이 그 정도 나가. 몰랐어? 그냥 사줘. 안 그러면 그거 안 사줬다고 당신 엄청 시집살이 시킬지도 몰라. 그냥 사줘버려. 그래야 뒷말 안 나와. 아니, 그래도 이게 얼마야. 네 돈이면 우리 집 보증금에 가까운 돈이야. 지금 우리가 집 구할 돈도 없는데 1,000만 원이 넘는 가방을 어떻게 사. 우리 형편에 안 맞잖아. 너 모아놓은 돈 있잖아. 그거 카드로 할부하면 될 걸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네가 우리 엄마랑 여동생 성격 몰라서 그래. 그까짓 거 그냥 갚으면 되잖아. 그까짓 거라니. 할부를 해도 갚는 건 갚는 거잖아. 이거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야.
당신이 이야기 좀 해줘. 난 못 사겠어. 지금 구할 수도 없대. 그러자 당시 남자친구였던 그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죠. 너 말 참 이상하게 한다. 사치라니 우리 형편에 그런 것도 못 사? 지금 나 모아놓은 돈 없다고 무시하냐? 지금 월세방 산다고 시위하는 거야? 금방 돈 모아서 내가 갚아주면 되잖아. 우리는 그런 것도 못 사고 살아야 돼?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이야. 갖고 싶으시다잖아. 너 결혼하는데 돈이 아까워. 아니, 왜 그렇게 받아들여? 너무 큰 돈이라서 그러잖아. 막말로 가방값이면 우리 반지 아니고 다른 집도 구할 수 있어. 그만큼 큰 돈이야. 진짜 너무한다. 나 지금 주말까지 일하는 거 안 보여? 지금 가진 거 없다고 우리 집 무시하는 거야? 우리 엄마랑 여동생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랑 오빠 결혼하는데 그런 가방도 못 받아. 너 이렇게 무시할 거면 결혼 다시 생각해보던가. 그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사람으로 붐비는 화려한 백화점 명품관에서 눈물을 흘려야만 했죠. 그때는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그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다른 것들을 돌이켜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곳에 오두건이 앉아있자니 약혼녀에게 가방을 사주러 온 남자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행복해 보이는 아가씨들이 이 가방 저 가방을 들어보며 남자친구에게 웃어 보이는 그 모습이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저는 결국 시어머니와 친우의 가방 2개를 할부로 예약하고 쓰린 가슴을 부여잡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때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어야 했을까요? 이 사람은 우리의 초라한 반지와 월세방보다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줄 가방이 더 중요하고 내가 혼자 시장을 헤매고 다니며 무거운 이불보따리를 끙끙대며 들고 다녔던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와중에도 그는 저의 웨딩드레스에는 관심이 없었고 제 반지와 액세서리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말에 제일 저렴한 것으로 맞췄을 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양복과 시계는 최고급을 고집하더군요. 그것이 분에 넘치는 것이었는데도 그는 늘 내가 한 번 하는 결혼에 이 정도도 못하냐라는 말을 붙였어요. 왜 세상 일은 지나고 나야 보이는 것이 많은 것일까요? 가진 게 없으면 초라한 월세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좋은 아파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습기 차고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초라한 집이라도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되는 것 아닐까요?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 하더라도 성실히 살아가다 보면 그래도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테니까요. 저는 그 집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고 저는 열심히 살다 보면 곧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와는 그런 행복을 꿈꿀 수 없었어요. 저는 그것을 아주 나중에야 깨달았죠. 그렇게 결혼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살가운 사위를 얻었다며 기뻐하는 어머니와 새로 도배를 하고 제가 고른 가구와 이불로 이미 단장을 마친 신혼집을 바라보며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짓이었죠. 처음에는 나와 다른 모습에 끌렸다가 나중에는 나와 다른 모습 때문에 싸운다고 하죠? 저는 그의 씀씀이와 생활 방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고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그와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듯 했어요. 저는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회사에 도시락을 싸다니며 웬만해서는 커피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조건 지하철과 버스로만 다녔습니다. 제 옷을 사본 적도 거의 없었네요. 하지만 그는 매달 좋은 옷을 사 입고 좋은 곳에 가서 밥을 사 먹고 늘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다녔어요. 제가 돈을 조금 모았다 싶으면 바로 새 차를 뽑기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도 그뿐. 자동차 할부금은 온전히 제 몫이었어요. 그의 변명은 늘 일 때문이었죠. 당신이 영업직을 몰라서 그래. 사람이 후줄근하게 가면 대우를 안 해준단 말이야. 원래 큰 돈을 벌려면 잘하고 다녀야 돼. 차도 없이 가면 얼마나 무시당하는 줄 알아? 다 우리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 아, 왜 이렇게 답답해? 늘 그렇게 체면을 살려야 한다. 내가 이 정도도 못하냐? 나중에 벌면 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구냐? 그렇게 쪼잔하게 굴면 큰일을 못한다. 이런 말뿐이었죠. 그래도 신혼 때는 꽤 자상했습니다. 늘 말뿐이긴 했지만 그 다정한 말과 행동이 저를 버티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그게 그저 순간을 모면하려는 사탕발림이라는 것을 연애 경험도 없었던 저는 알지 못했네요. 그냥 순간 눈앞에서 잘해주고 다정한 모습에 마음이 풀리고 또 다 나아질 것이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저희는 빨리 돈을 모으기 위해 당분간 아이 갖는 것도 미루고 열심히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시 저는 마음 한켠이 아쉽고 섭섭한 마음도 들긴 했지만 지금아 돌이켜보면 정말 다행한 일이었죠. 그렇게 1년 정도 같이 회사를 다니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한다고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해서는 도저히 미래가 없다면서 말이죠. 씀씀이가 크고 경제관념이 없기는 했지만 영업 실적은 좋은 편이라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창업 이야기에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회사에서도 퇴직을 말렸죠. 하지만 그는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주 결심이 확고했네요. 제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이미 사표를 낸 상태이기도 했고요. 아니, 그렇게 상의도 없이 결정하면 어떡해. 지금 당장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진짜 좋은 아이템이 있어. 이것만 성공하면 진짜 대박이야. 걱정 마. 내가 당신 호강시켜줄 테니까. 아니, 그런 아이템 하나로 당장 회사를 관두면 어떡하냐고. 사업 계획서라도 좀 쓰고 미래 계획을 세워야지. 당장 사무실 얻을 돈 있어? 투자 받을 곳이라도 있는 거야. 이 집 보증금이랑 당신이랑 내가 대출 좀 받지 뭐. 그럼 작은 사무실은 얻을 수 있겠지. 아, 또 빡빡하게 군다. 너 자꾸 그렇게 나 이해하려고 할 때마다 발목 잡을 거야. 아, 진짜 숨 막힌다. 너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내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 진짜 짜증나게 좀 하지 마. 네가 그러니까 내가 더 일이 안 되는 거야. 알아? 보증금이라니. 월세 보증금을 빼면 우린 어디 가서 살라고.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대출 받으면 당장 갚을 순 있어. 제발, 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계획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남편은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너 진짜 이럴래? 잠깐 고생하고 금방 편하게 해준다잖아. 넌 늘 그래. 늘 날 못 믿고 나를 의심하고 닥달하고. 네 눈은 나는 그렇게 못났지. 능력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마음대로 해. 나는 사업을 할 거고 이게 싫으면 나랑 갈라서든가. 그 사람은 함부로 말을 내뱉은 뒤 집을 나가서는 문이 부서져라 닫아버렸습니다. 쾅하는 굉음에 제 인생도 두동강이 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마 그날 처음으로 저는 친정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요즘 엄마가 몸이 계속 안 좋으시다고 했는데 사느라 바빠서 제대로 찾아보지도 못했거든요. 철없던 딸이었던 저는 그런 엄마를 두고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을 했어요.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위로했죠. 박서방도 답답할 거야. 남자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할 땐 아무리 말려도 안 되더라. 그래도 아직 젊으니 네가 응원해줘.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뭔가 하려고 할 땐 아내가 응원해줘야지. 돈은
엄마도 좀 마련해 볼게. 월세 보증금을 빼면 가서 살 곳이 없잖아. 어머니는 속상해하는 저를 위로하면서 다 잘 될 거라고 나아질 것이라고 토닥여 주셨네요. 그렇게 친정에서 잠이 들었던 밤에 목이 말라 깨었던 저는 어머니가 안방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 어떡해요. 저라도 도와줘야지. 이 세상에 나한테 딸 하나뿐인데 잘 살려고 그러는 건데 그걸 말릴 수도 없고. 제 계좌로 보내주세요. 제가 이자는 늦지 않게 잘 보내드릴게요. 그럼요, 네. 숨을 죽여가며 듣는 토마는 엄마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엄마는 여러 명에게 전화를 해 사정을 하며 돈을 빌리셨네요. 저는 발소리를 죽여 몰래 방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밤새 생각하고 또 생각했죠. 다음날 회사로 출근한 저는 그를 불러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뚱한 표정으로 아주 당당하더군요. 왜? 나 바빠. 할 이야기 있으면 빨리 해. 야, 말리는 이야기면 하지 마. 이미 준비 다 끝났으니까. 알았어. 사업은 동의할 테니 대신 나랑 같이 해. 뭐? 너랑 같이? 대체 무슨 꿍꿍이야? 당신 돈 있어? 사무실 없고 임대료 낼 돈 없잖아. 물류 비용도 들어갈 텐데 그 비용 처리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잖아. 말 그대로야. 내가 투자자로 들어가는 거야. 당신이 영업을 하고 내가 회계 처리할 거야. 그래야 나도 안심하겠어. 내 돈 들어가는 건데 당신한테 맡길 순 없어. 그제야 남편은 반색을 하더군요. 그래 좋아. 안 그래도 사무실에서 그런 업무 처리해줄 사람 필요했는데 당신이 하면 나도 좋지. 야, 역시 우리 마누라 화끈해. 내가 이래서 당신한테 반한 거잖아. 알았어. 무조건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대체 세상 걱정을 해본 적이나 있는지 단번에 얼굴을 바꾸어서 환하게 웃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저는 더 암담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제가 철저해질 수밖에 없다 다짐했죠. 저도 그 길로 회사에 사표를 내고 우리는 함께 사업체를 꾸렸어요. 회사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말렸지만 어쩔 수 없었네요. 그렇게 사무실을 얻고 사업체를 시작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허세에 찌든 남편은 분수에 맞지도 않은 넓은 사무실, 비싼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 했고 우리는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사업은 잘 되었습니다. 그가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단단하게 맺어놓은 판로가 확실했고 넓은 인맥은 사업을 하는데 확실히 큰 도움이 되었어요. 사업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자마자 저는 곧바로 반지하 월세방을 빼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 오는 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곰팡이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더할 나위 없이 기뻤네요. 이렇게 사업이 잘 돌아가자 그의 허세와 사치는 더 심해졌습니다. 영업비로 매달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써댔고 매년 자신의 월급으로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돈줄을 쥐고 있는 터라 그가 마음대로 돈을 쓰지는 못했죠. 사업이 안정적으로 되면 될수록 우리 사이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얼굴만 보면 싸우게 될 지경이었어요. 대체 이번 달에 법인카드로 얼마를 쓴 거야? 이 정도면 한 달 운영비로도 넘쳐서 마이너스야. 당신 월급보다 영업비를 더 쓰면 어쩌자는 건데. 진짜 짜증나게 하네. 이 회사 돈 누가 벌어오는데, 내가 매일 밤늦게까지 일해서 버는 거잖아. 너는 아깝냐? 대체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다 그래? 여기 앉아서 편하게 컴퓨터나 하고 있으니 모르겠지. 내가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면서
야, 이젠 네 얼굴만 봐도 숨이 막혀, 알아. 저희의 관계는 동업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보고 부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정도였어요. 제가 아무리 제지를 한다고 해도 그의 사치와 씀씀이는 날이 갈수록 도를 넘어섰네요. 카드 한도를 줄이면 저 모르게 다른 카드를 발급받아 써댔죠. 말로는 영업이라고 했지만 카드 내역서에는 고급 식당과 술집, 그리고 백화점 내역만 가득하더군요. 도저히 회사 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이라 다 갚고 나면 저는 예전보다 못한 월급을 챙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품 양복과 구두, 1,000만 원을 호가하는 시계와 고급 외제차, 그리고 지긋지긋한 시어머니와 신호가 써제끼는 카드. 그들은 마치 아들이 재벌이라도 된 듯이 백화점에서 보통 사람들의 몇 달치 월급을 하루 만에 써대기도 했습니다. 숨이 막혔죠. 제발 어머니랑 당신 여동생한테 카드는 주지 마. 이번 달도 얼마가 나온 줄 알아. 이번 달은 적자가 나게 생겼어. 뭐 얼마나 썼다고 적자야. 내가 한 달에 얼마 벌어다 주는데. 웃기지 마. 너 돈 빼돌리려는 거 아니야? 네가 돈 관리한다고 이러는가 본데 개수작 부리지 마. 나는 이만큼 써도 돼. 내가 매달 결산해주잖아. 거기에 틀린 거 있어. 우리 매출에도 한계가 있는데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이 써대는 게 점점 씀씀이가 커져. 이래서는 감당을 못할 판이라고. 하지만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를 의심했죠. 그리고 제가 쓰는 것 하나하나를 감시하려 했어요. 그리고 다른 격리 직원을 구해야겠다고까지 하더군요. 너 혼자 두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네가 뒤로 빼돌리는지 아니면 우리 안 볼 때 뭔 짓을 하는지 알게 뭐야. 야, 너 똑바로 말해. 너네 집에다 돈 쌓아놓고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너 걸리면 진짜 끝이야. 아, 진짜 맡기지 말고 혼자 하는 건데 짜증나네. 이런 막말도 서슴지 않는 글을 보면서 기가 찼습니다. 분노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이 떨어졌다고 할까요? 사업이 안정적이기는 했지만 사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매출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열심히 했다면 착실히 한 가족이 잘 먹고 살 정도였을 뿐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잘 키워서 그의 말대로 큰 사업체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굴러가자 그 작은 성공에 취해 더 이상 사업체를 키우지 않고 노력할 생각도 하지 않고 돈만 써대기 바빴네요.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도 마찬가지였죠. 그 아버지까지 잘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는 아들에게서 생활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그냥 헛웃음만 나올 뿐이었어요. 저는 아직 친정엄마의 빚도 제대로 갚지 못했는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예전부터 몸이 좋지 않으셨다고 했지만 무심히 넘겼는데 건강검진에 갔다가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말에 큰 병원에 가셨고 결국 천청병력 같은 소식을 듣고만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말기로 가망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미 진행이 많이 되고 다른 곳에도 전이가 된 상태라고요. 급히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힘든 치료를 병행하면서 하루하루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저는 제정신을 붙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때 남편과 저희 사이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항암 치료비가 만만치 않은 데다가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 간병인을 고용해야 했는데 그 비용도 상당했어요. 그는 병간호와 회사 일로 정신없는 저를 붙잡고 이렇게 화를 내더군요. 야, 너 이거 뭐야? 내가 다 이럴 줄 알았어. 병원비로 대체 얼마를 쓴 거야, 어?
아니, 누워만 지내는 사람한테 간병인은 왜 필요해? 지금 미쳤어? 이게 다 얼마야?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엄마 병원비가 아까운 거야. 당신 술 먹고 다니고 옷 사 입는 건 괜찮고 우리 엄마 아픈데 병원비가 그렇게 아깝니? 이거 니네 엄마랑 여동생 가방 하나 값도 안 돼, 알아? 웃기지 마. 이렇게 마음대로 써대는데 너 그동안 얼마를 돌린 거야? 내가 번 돈을 아무것도 안 한 너랑 니네 엄마가 다 빼돌려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써대는데 내가 지금 화 안 나게 생겼어. 마구잡이? 말은 똑바로 해. 불수도 모르고 비싼 가방에 옷 사 입은 너랑 니네 식구들이 마구잡이야. 아픈 환자 병원비 가지고 이러는데 사람이야? 처음 이 사업할 때 우리 엄마가 돈 빌려준 건 잊었어. 아무것도 안 한 건 당신 식구들이라고. 야, 어차피 돌아가신다며. 어차피 얼마 살지도 못할 건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써? 말이 안 되잖아. 우리 엄마는 나도 키워줬고 가족들 전부 건강하잖아. 그 지구 사람한테 대체 얼마나 돈을 쓸 생각이냐고. 뭐, 네가 인간이야? 말 다 했니? 곧 죽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진짜 지긋지긋하다. 야, 그만 끝내. 니네 엄마 그렇게 불쌍하면 빌린 돈 줄 테니까 그거 먹고 그냥 나가 떨어져라. 네 일 대신해줄 회사 직원도 새로 구했어. 네가 할 일 없을 테니 그만하고 이혼해.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좋아, 나도 더 이상은 니들 딕시닥거리 하는데 지쳤어. 끝이야 나도. 그렇게 고성이 오가고 한바탕 큰 싸움을 벌이고 난 다음 날 회사에는 진한 화장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직원이 출근해 있더군요. 아주 보란듯이 말입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한순간에 헌신짝처럼 버려진다는 게 무엇인지 정말 실감을 할 수 있는 순간이었네요. 게다가 더 어이가 없었던 건 그 둘의 사이였어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진작에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이렇게 이혼도 하기 전에 당당히 끌고 들어올 줄은 몰랐죠. 저는 떡하니 내 자리에 앉아 남편과 깔깔 웃는 그 여자를 보며 정말 말 그대로 할 말을 잃을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뒤도 돌아볼 것이 없었죠. 그 길로 돌아서 나와 저는 흥신소를 찾았어요. 아직 이혼을 한 사이는 아니니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 둘은 제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아주 대범한 짓을 하더군요.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집에도 들락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도 엄마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져 갔습니다. 결국 엄마는 얼마 못 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야만 했어요. 매일매일 절망과 고통으로 슬퍼하는 저와는 달리 어머니는 오히려 의연하셨어요. 그리고 혼자 남을 제 걱정만 하셨죠. 나 죽기 전에 박서방 한 번만 보고 싶다. 그래도 친아들처럼 살갑게 참 잘했어. 지금은 사이가 틀어졌다고 해도 그래도 부부 아니니. 한 번 맺은 인연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거 아니다. 또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너도 너무 박서방 탁달하지 마. 내가 가고 나면 정말 너 혼자 남을 텐데. 서로를 이해해주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올 수 있을 거야. 엄마는 평생을 남들도 자신처럼 바르고 성실하게 사는 줄만 아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선한 줄로만 여기셨죠. 그런 엄마 앞에서 저는 그 사람이 은혜도 모르는 사람인데다 허세만 가득해 사치로 재산을 낭비하는 사람이란 말은 참아하지 못했습니다. 바람까지 피우고 있다는 이야기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이내 삼켜야만 했어요. 엄마의 병세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몰라보게 달라지더군요. 아무리 제가 현실을 부정하려 해도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그 와중에도 엄마는 남편을 찾았어요. 죽기 전에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아마 자신이 떠나고 나면 혼자 남을 제가 걱정되셨던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꼭 할 말이 있다고 연락을 해보라는 엄마의 말에 저는 하는 수 없이 그놈에게 연락을 했네요. 하지만 그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묵묵부답이었어요. 엄마는 잠들었다가 깨어나지 못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 갈 뿐이었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데 갑자기 그에게서 보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지금 엄마 위독하신 거 알잖아. 내가 어떻게 자리를 비워. 못 나가. 볼 거면 병원으로 오든지. 그렇게 말하고 매정하게 전화를 끊었더니 그제야 겨우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병원까지 와놓고도 그는 병실로 올라오지 않고 로비 커피숍으로 내려오라더군요. 엄마가 잠든 모습을 보고 내려가 보니 그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다리를 꼬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르르하게 차려입은 양복하며 고급 시계에 고급 구두까지. 남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차려입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커피라도 얼굴에 부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잠깐 올라가서 얼굴이라도 비추면 안 돼?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사위라고 찾는 장모님 소원 좀 들어드리는 게 어려워. 굳이 여기서 만나야 돼.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피식하고 웃더니 커피를 들어 한 모금 마시더군요. 그리고 누런 서리봉투 하나를 제 앞으로 툭 던지며 말했어요. 이거나 처리야. 도장 찍으면 내 장모 아니잖아. 이혼하자고 한 게 언젠데 무슨 장모 사위 타령이야 짜증나게. 내 건 다 적었으니까 얼른 저것을 제출해. 금방 돌아가신다더니 너 기다리다가 안 되겠어. 그 말만 마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가방에서 향수를 꺼내어 칙칙 뿌리더군요. 아이씨, 이놈의 병원 냄새. 제일 싫어. 다 죽어가는 사람 옆에 있어서 그런지 유독 냄새가 많이 난다 너. 아, 양복의 냄새 다 배겠네. 하여튼 넌 끝까지 사람 짜증나게 해. 그러고는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저에게 남은 거라곤 제 앞에 덩그라니 놓여있는 이혼 서류와 지독한 향수 냄새뿐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바보처럼 눈물을 흘렸어요. 진작에 알았더라면, 진작에 저 사람의 모습을 알았더라면, 그래서 엄마에게 더 신경을 쓸 수 있었더라면 엄마도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미워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엄마는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잠자듯 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착하고 또 착하게 살았던 우리 엄마는 그렇게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다행히 장례는 엄마의 친구분들과 또 제 친구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치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남편은 물론 그 가족들은 호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없어서인지 화도 나지 않더군요. 무엇보다 제 마음을 추스리는 것만으로도 벅찼네요. 큰일을 치른 다음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저는 원래 제가 살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은 엄마 병간호를 하느라 친정에서 거의 살다시피 해서 그 집은 남편과 바람을 피우던 경리가 살림을 차리다시피 했다는 걸 흥신소 직원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짐도 거기 다 있었고 어차피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 정리를 해야 했죠. 어이없게도 그년놈들은 거기에 살림을 차렸다면서도 현관 비밀번호도 바꾸지 않았더군요. 집안 꼴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정리는커녕 청소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보이더군요. 개수대에는 온갖 그릇들과 음식 쓰레기들이 쌓여 썩고 있었고 화장실에서는
지린내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했네요. 남편이라는 놈은 겉모습만 번드르하게 꾸밀 줄 알았지. 집안 정리나 청소라고는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집에는 오랫동안 사람이 드나들었던 흔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제 짐을 챙겨서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신혼 때 혼자 시장 바닥을 뒤지며 골랐던 가구와 이불과 커튼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안방 중간에 오두커니 앉아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혼자 얼마나 아동바동했는지도 하나둘 떠오르더군요. 이렇게 혼자만 물러설 수는 없었죠. 저는 당장 연락하던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모아왔던 증거들을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상간녀에게 피해보상 고소장을 날리는 것으로 시작을 했죠. 청소업체를 불러 더러운 집을 싹 정리하고 현관 비밀번호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남편 짐도 전부 빼서 그놈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하지만 그쪽도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지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의외의 인물이 저를 찾아왔는데요. 제가 위자료 청구소장을 날린 그 상간녀가 자신의 언니와 함께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뺨을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그 상간녀는 그새 초췌한 모습이 되었더군요. 화려한 얼굴은 다 어디 가고 초췌한 모습으로 언니 뒤에 서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동생의 등을 때리며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빨리 잘못했다고 빌어 이거사.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 동생이 너무 철이 없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그 상간녀도 고분고분 무릎을 꿇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모르고 그랬어요. 처음엔 사모님이신 줄 모르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자는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그 여자의 입으로 듣게 된 이야기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거래하던 지방 물류센터의 격리 직원이었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꽤나 눈에 띄는 외모여서 아마 금방 남편의 눈에 들었겠죠. 서울에서 온 거래처 돈 많은 사장이 자신에게 너무 잘해주고 돈도 잘 써서 그 여자는 금방 빠져들었다고 했어요. 남편이라는 인간은 자신이 총각이라고 했다더군요. 그리고 마침 자기 사무실에 격리를 새로 구하니 자기를 따라가자고 했답니다. 그 말에 남편에게 홀딱 빠져있던 상간녀는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따라온 것이죠. 그렇게 남편 회사 일을 하면서 처음 얼마간은 좋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꿈에도 제가 부인인 줄은 몰랐다더군요. 남편은 전에 일하던 직원이 엄마 병간호로 일을 그만두는 것이고 성격이 너무 까칠해서 힘들었다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도 빼돌리고 있는 걸 들켰는데 그간에 정이 있어서 그냥 그만두는 걸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는군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저를 마주쳤을 때 저의 무뚝뚝한 얼굴을 보고도 그냥 그러려니 했다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간녀도 그 인간이랑 사이가 점점 틀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벌어들이는 돈은 한정적인데 써대는 돈은 끝이 없으니 재정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 버림받았다네요. 그렇게 사이가 틀어지는 와중에 사실은 제가 아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당하게 되자 저를 찾아왔던 것이었죠. 지금 회사는 적자가 쌓이다 못해 엉망이에요. 대금은 돌려받기로 하는 상황에 카드는 또 얼마나 써대는지.
그쪽 가족까지 전부 법인카드를 쓰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욕하면서 뺨도 때리고 저는 사모님이 아내분이신 것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한숨이 절로 났습니다. 뻔뻔하게 거짓말로 사람을 속인 것도 한심했고 그렇게 멀쩡히 여자한테 상처를 주고도 나 몰라라는 그 인간이 정말 경물스러웠죠. 아가씨, 사정은 딱하지만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저는 소송 취할 생각 없으니 그리 알아요. 그것 때문에 온 거면 받아줄 생각 없으니 돌아가요. 하지만 그 둘은 고개를 내저으며 말하더군요. 아니에요. 잘못한 게 있으면 제가 벌을 받아야죠. 그냥 용서를 빌고 싶었어요. 그리고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제 동생이 이렇게 해서라도 사모님 마음이 어느 정도 풀어진다면 저희는 그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그놈은 용서가 안 돼요. 꼭 사모님이 호되게 응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모님도 힘드셨겠지만 제 동생도 졸지에 상간녀되고 직장도 잃고 집에서 매일 울고만 있어서 보다 못해 제가 끌고 나왔어요. 그 상간녀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 남편이라는 놈은 거래처 사람들에게도 제가 자신의 와이프라는 걸 일절 얘기하지 않았더군요. 그저 일개 직원인데 자기를 너무 좋아해서 골치가 아프다. 일은 잘하는데 집착이 심해서 힘들다. 무섭다. 잘나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게다가 제가 돈을 빼돌린다는 소리도 함께 말이죠. 그래서 거래처에서는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어요. 제가 아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군요. 하긴 저도 어디 나가서 저희가 부부다라고 나서서 말한 적이 없었고 사업이 자리를 잡고부터는 사이가 나빠져 서로 말도 잘하지 않았으니 그럴 만도 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란 놈이 재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어쩐지 그동안 내가 집을 차지하고 앉아서 남편 짐을 전부 보내도 아무 소리가 없어 그런가 보다 했더니 다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이혼을 마무리해야만 결혼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결혼 상대는 어이없게도 제가 잘 아는 거래처의 사장 딸이었어요. 평소에도 인품이 좋은 분이었는데 상당한 재력가셨죠. 그분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남편을 좋게 본 사장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기 딸을 만나보겠냐는 말을 했다는군요. 그 말에 남편 놈은 바로 이 상간녀를 버리고 그 여자에게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마 조만간 상견례를 할 거예요. 지금 회사도 시원상이니까 부잣집에 장가 가려는 것 같아요. 그 집은 그 사람이 유부남인 것도 모르고 회사가 겉모습만 멀쩡하지 속빈 강정이라는 것도 몰라요. 결국 그거였습니다. 그놈의 돈이었어요. 우리 엄마 병원비로는 한 푼 쓰기도 아까워했으면서 자기들 사치를 부리는데 필요한 돈을 위해서 장모님이 숨이 넘어가는데도 한 번을 찾아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저히 이대로 끝을 내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놈은 물론 그 가족도 용서할 수가 없었죠. 저는 눈물만 흘리는 경리를 앞세워 회사로 갔습니다. 사무실은 오랫동안 아무도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로 버려져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그 격리와 함께 그동안의 모든 재정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란 놈은 회사 전반적인 상황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아니, 복잡한 절차를 싫어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태껏 몰랐을 것입니다. 제가 사업체를 열 때부터 대부분의 것을 제 명의로 해놓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는 저와 엄마에게 빌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해놓은 것이었는데
결국 그렇게 보험을 들어둔 것이 큰 도움이 된 셈이었네요. 저는 모든 상태를 정리하고 리수금은 그 사람 앞으로 처리해 두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회사 돈을 얼마나 썼는지도 전부 남김없이 정리했습니다. 정리를 전부 하는 데는 꼬박 사흘 밤낮이 필요하더군요. 그 상간녀도 제 옆에서 묵묵히 밤낮을 새워가며 도왔네요. 모든 일을 마친 뒤 저는 그 상간녀와 언니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흥신소직원이 알려준 장소로 향했죠. 장소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한정식 집이었어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특정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들리더군요. 제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자 그 안에서는 참 볼만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남편이라는 놈은 근사하게 차리고 앉아 있었고 그 옆으로 시어머니라는 인간과 시아버지라는 인간, 그리고 신우라는 인간까지 다 정장을 빼고 앉아 있더군요.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고 제가 들어서자 시댁 식구들은 제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남편이란 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어떻게... 기가 막혀서. 잘 지냈어요, 여보? 어머, 어머니, 아버지, 아가씨까지 여기다 웬일이에요? 오늘 무슨 행사라도 있나 봐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습니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네가 네 어머니야. 이미 끝났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와? 저는 남편 쪽으로 다가가 앞에 있던 국그릇을 들어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발악하는 시어머니와 그 여동생이라는 인간에게도 국그릇을 들어 휘얹어버렸죠. 그 시어머니와 신우라는 것들은 그 와중에도 옷 걱정과 가방 걱정뿐이더군요.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엄마, 저 여자 좀 어떻게 해봐. 이게 진짜 미쳤나? 이게 무슨 행패야? 너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알죠, 얼마짜린 줄. 결혼할 때 꼭 그걸로 혼수해오라고. 아니면 결혼 안 시켜준다고 난리 치셔서 제가 백화점 가서 사드린 거잖아요. 기억하시죠? 제품 번호까지 직접 적어주셨잖아요. 주제도 안 되시면서. 그러자 이번엔 시아버지가 나섰어요. 너 말이 지나치구나.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얼른 데리고 나가. 얼빠진 얼굴로 자기 옷만 닦고 있던 남편은 제 팔을 붙잡고 저를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팔을 뿌리치고 남편의 뺨을 짝 하고 올려붙였어요. 이거나 손대지 마. 이 더러운 새끼, 은혜도 모르는 놈. 하지만 그는 완력을 쓰려 했죠. 당장 일이 안 나와.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 전에 일하던 직원인데 갑자기 미쳤는지 충분히 오해하실 만한 상황인데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충격에 빠져있는 상대편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저를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팔을 뿌리치고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의 거래처 사장님께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 가족들은 눈만 동그랗게 뜬 채로 이 난리를 지켜보고 있었네요. 이 사람이 저에 대해 뭐라고 했을지 다 알아요. 하지만 우선 이거 보셨으면 해요. 저희 혼인신고한 증명서입니다. 결혼사진도 있어요. 그 말을 듣자 그 사장님의 얼굴이 무섭게 굳었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부인과 딸의 얼굴도 사색이 되었죠. 제가 내민 봉투 안에는 결혼식 청첩장과 결혼식 사진, 그리고 혼인신고를 했던 주민등록 등본이 전부 들어있었거든요. 남편이라는 놈이 그 봉투를 빼앗으려고 하고 저를 끌어내려 하자 사장님은 고함을 치셨어요. 그만하게 다 자리에 앉아. 부모님들도 다 앉아보세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댁들 말대로 미쳐서 이러는 거라면 사실도 아닌데 왜 이러는 겁니까? 그 말에 시댁 식구들은 전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거짓말이 들통날 셈이니 그랬겠죠. 저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보시는 대로예요. 저희는 결혼했고 엄연히 아직 부부예요. 사장님은 제가 격리인 줄로만 아셨겠지만 그 사업체는 제 명의고요. 제가 친정엄마에게 빌린 돈과 제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시작했어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믿을지 말지는 사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러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믿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 스토커예요. 집착이 너무 심해서 절 여기까지 따라온 거라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실소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엄연한 증거가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다니 양심이라고는 팔끝만치도 없는 족속이었어요. 그 옆에서 맞다며 입을 모으는 가족들 전부 다 사람도 아니었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당신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 한 번만 보여달라는 건 매몰차게 거절해놓고 여기서 나까지 정신병자로 만들고 그러고도 천벌이 안 무섭니? 누가 미친 거야? 멀쩡한 마누라 정신병자로 만든 너야? 아님 나야? 내가 보기에는 네가 미친놈 같은데. 네가 무슨 마누라야? 우린 끝났다고 했잖아. 내가 이혼 서류도 다 갖다 줬잖아. 여기까지 말하고 남편을 낳자 싶었는지 멈칫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사장님은 몸을 일으키며 말했네요. 가자. 더 이상 우리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으니 서로 할 얘기 있으면 하고 가세요. 우리는 다시는 볼 일이 없었으면 하네요. 그리고는 저에게 다시 연락을 하겠다며 가족들이 전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말려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부 떠나버렸죠. 그 가족들이 떠나고 문이 닫히자 시어머니는 저한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어요. 이년이 우리 앞길을 막아도 유분수지. 너 오늘 추가봐 이년아. 시어머니와 신우는 제게 달려들어 머리를 쥐어뜯고 주먹으로 저를 내려쳤습니다. 그때였죠.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가 우르르 들어왔네요. 신고받고 와. 아니, 사람을 이렇게 때리면 어떡합니까? 이보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작자들이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을 알고 그 경리에게 미리 연락을 해두었어요.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갈 것 같으면 바로 경찰을 부르라고요. 경찰은 사정없이 폭행을 하고 있는 시어머니와 신우를 연행해 갔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실려가 검사를 받고 입원을 해버렸어요. 두드려 맞은 곳이 아프긴 했지만 속 시원하게 복수를 했다는 생각을 하니 아프지도 않았네요. 저는 병원에서 변호사와 일을 전부 처리했습니다. 회사는 부도 처리를 하고 남아있는 재산은 전부 제가 회수했어요. 사무실도 빼고 집기도 전부 처분했죠. 하지만 거래처 미수금은 남편 앞으로 돌리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제가 한 거래도 아니고 남편이 혼자 벌이고 다닌 일이니 그것까지 정리해줄 생각은 조금도 없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을 횡령으로 고소했어요. 그동안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상당했거든요. 또한 시어머니와 신우도 폭행과 협박으로 고소했어요. 동시에 이혼소송도 같이 진행했죠. 시어머니와 신우가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병원으로 찾아왔지만 다시 경찰에 신고를 해 쫓아내버렸습니다. 시아버지까지 찾아왔지만 뻔뻔하기는 마찬가지였네요. 그래도 그동안 봐온 정이 있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네가 할의만 해주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독하게 굴 수 있니?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들인데 서운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요. 가족이요. 그래서 이제껏 참은 거예요. 가족이었으면서 제가 혼자 그렇게 뒤치다꺼리 다 할 때 대체 뭐 하셨어요? 아버님도 평생 어머니랑 신용카드값이랑 빚 갚느라 힘드셨다면서요. 그러고도 모르세요. 그동안의 정이요. 그러시는 아버님은 정이 있으셔서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모른 척 하셨어요? 당신 아들이 그 지랄을 하는데도 거기서 박다 맞춰주고 계셨어요. 돌아가세요. 합의는 없습니다. 자꾸 이러시면 다른 걸로 더 고소할 수도 있어요. 자식을 잘못 키우셨으니 당신도 책임지셔야죠. 제게 왜 이러세요? 저는 매정하게 치부를 돌려보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점잖게 앉아있을 때는 가족 생각이 안 나다가 이제와 가족을 운운하는 모습이 우습지도 않았네요. 모든 소송이 정리되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분과 재산을 가지고 이혼했어요. 그 인간의 기여분은 있었지만 횡령한 액수가 더 커서 인정이 되지 않았죠. 횡령 금액과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쪽은 집을 팔고 월세방으로 옮겼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신우라는 인간과 시어머니라는 인간은 옷장을 가득 채운 가방과 명품 옷을 팔지 않으려고 하다가 시아버지에게 호되게 얻어맞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남편이라는 인간이 하던 사업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횡령 금액이 너무 커서 구속되었어요. 물론 단 몇 개월만 살고 나올 테지만 그것만으로도 함부로 돈을 써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으려나 모르겠네요. 물론 제게 남은 빚은 평생 갚아야겠죠. 저는 퇴원을 하고 모든 재산을 정리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더 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을 했어요. 사느라 바빠서 미뤄두었던 공부를 마치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악연을 끊어내었더니 제 인생은 더 가볍고 날개가 돋친 듯 잘 풀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난 사람들은 전부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고 저의 진가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좋은 인연, 귀한 인연만 맺으며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야 하늘에 계시는 엄마도 잘했다고 하실 테니까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인연이 있으시다면 혹은 그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고 계시다면 그런 악연은 얼른 끊어내고 좋은 인연만 맺으며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생기니까요. 모든 분들의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